전 세계 교육계가 술렁였습니다. IQ 180, 5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13살의 천재 소녀가 수많은 명문 대학의 제안을 뒤로하고 뜻밖에도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정이 알려지자 언론과 학계는 의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 걸까?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언어를, 마음을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나 제라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철학 교수, 어머니는 모로코계 언어학자입니다. 3살 때부터 알파벳을 익혔고 12살까지 5개 언어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언어의 천재라 불렀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할 수는 있지만 느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문장을 분석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할 말은 떠올릴 수는 없었죠.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건 10살 무렵. 어느 날 어머니가 선물처럼 건넨 작은 시집 때문이었어요. 단어에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랭보와 보들레르의 시가 담긴 책을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펼쳤고 낯선 운율과 비유들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처음엔 구조가 흥미로웠고 구문 해석이 퍼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장은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고 어떤 구절은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고 그게 감정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어딘가 울리는 듯한 여운이 남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시가 말하는 외로움이 어떤 감정인지,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뜻하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를 읽는다는 건 제게 여전히 구조를 해석하는 일이었고 울림보다는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언어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어느 국제 언어 포럼에서 마주한 강연 하나로 방향을 갖게 됩니다. 한국인 언어학자 최민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음을 기록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정교한 구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 미음은 입술, 시옷은 치아와 혀의 마찰마치 발성을 구조화한 언어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창제 배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리의 시각화가 아닌 백성을 위한 언어 민주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죠.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글이 없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새 글자를 만든다. 교수님의 그 말에 전율이 이렇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문자가 누군가를 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파벳은 자연스레 굳어진 규칙이지만 한글은 철저히 설계된 구조였고 거기엔 분명한 철학이 깃들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어지러웠고 동시에 무언가에 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문자는 단순히 말소리를 옮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의 형식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처음엔 웃으셨어요. 하버드에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장학금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죠. 왜 하필 한국이지? 내가 관심 있어 하던 언어 목록에도 없었잖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국어는 제가 배운 어떤 언어보다 따뜻해 보여요. 발음이 부드럽고 말 끝에 감정이 실리는 듯했어요. 괜찮아요. 고생했어요. 같은 표현은 구조상 짧고 단순하지만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감정 표현이 분명해요. 그리고 한국어는 통계적으로도 일상 회화에 감정이 포함된 문장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해요. 영어권보다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짧은 말 한마디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그 방식이 말의 기능을 넘어서 마음의 구조와도 닿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죠. 사실이 언어학적으로도 무척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단지 따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이 가능해진 배경에 발성의 구조와 사회적 목적을 함께 담은 한글의 철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성과 기호를 연관지어 만든 글자라면 그 안에 어떤 과학과 철학이 숨어 있을까?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선택, 후회하지 마라. 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감싸주며 따뜻하게 말하셨어요. 넌 항상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왔잖니. 그 판단을 믿어도 좋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늘 너의 편이야. 지금처럼 너답게 걸어가면 틀릴 수는 있어도 후회하진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결정을 지지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용기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한 선택이다. 최민석 교수님은 제가 한국의 진심이라는 걸 알아보셨고 서울의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간 특별히 수업을 듣는 교환 연구 학생 프로그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소의 연구에도 일부 참여하게 되었고 프랑스 교육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학업 일정을 조율해 주어 연구 파견 형식으로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14살, 교복도 낯설고 글자도 다르며 친구도 한 명 없는 나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서울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맑고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살짝 볼을 스쳤고 그 안에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질서정연한 구조, 복잡하지 않게 연결된 대중교통 안내, 그리고 곳곳에 표기된 또렷한 한글 간판은 물론 영어와 기호까지 함께 표시된 이정표들이 도시 전역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외국인인 저에게도 복잡함 없이 길을 찾게 해주는 그 구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사회인지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서울에 가기 위한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 마치 계산된 수식처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삑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열리는 출입문. 디지털의 강한 구조. 동시에 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 도시는 제가 생각하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안에 마련된 전용 건물 4층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옷장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을 열자 운동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소리가 아득하게 퍼졌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평온한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 정말 오랜만이다. 처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단상 앞으로 데려가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 학생 아미나 제라르입니다. 앞으로 1년간 우리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작게 목례하며 인사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긴 머리의 여자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나는 수아야. 친하게 지내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게 처음 건네진 다정한 말이었어요. 쉬는 시간엔 급식도 같이 먹자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었고 아이들은 프랑스에 대한 질문, 한글에 대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차례를 기다려 배식 후 조용히 식사하는 풍경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끝에 자연스럽게 식판을 정리하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문화는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한글 어렵지 않아? 알파벳보다 훨씬 복잡하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원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같아.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어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걸요. 바로 마음이라는 걸요. 수업 첫 주가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배우며 한글의 구조를 익혀나갔고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차이도 배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언어가 사고방식까지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 친구 간 때로는 오랜 단골 손님과 주인 사이에도 스며드는 감정. 프랑스어나 영어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었기에 처음엔 막연했지만 수업 중 읽은 글 한 편에서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은 시간이 쌓인 마음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언어가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은 구조는 단순하지만 표현하는 세계는 훨씬 섬세하고 다채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채로움이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바쁘고 새롭고 신기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외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이유로 받는 배려와 관심은 따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어 시간, 시해석 과제가 나왔습니다.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평가는 뜻밖이었습니다. 문장은 정확하지만 마음이 안 느껴지네요. 틀린 건 없었지만 빠진 게 있다는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종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수아가 다가와 말했어요. 아미나,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글에는 내 방식의 진심이 있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건 실수를 감추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위로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 책상 앞에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고 누가 들을까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짧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대 언어교육연구소에 견학 수업이 있던 날 저는 최민석 교수님의 연구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죠.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미나, 이게 바로 내가 궁금해하던 감정을 움직이는 문자의 실체일 수 있어. 그건 뇌파 실험 결과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인간의 전두엽과 편도체가 동시에 자극되는 현상. 감정과 인지의 이중작용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었죠. 알파벳이나 한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미 전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고 사고의 방향까지 바꾸는 언어라는 사실, 그 과학적 근거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그저 숨을 멈춘 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언어는 단지 낯선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그 사실은 충격이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에세이입니다. 주제는 내가 느낀 한국어예요.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정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생각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손끝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짧지만 아주 솔직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언어를 통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감정을 옮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글은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글 속에 녹아든 느낌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듯한 정답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마음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글을 칠판 옆에 붙여주셨고 수아가 다가와 말했죠. 아미나, 진짜 마음이 전해졌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따뜻함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전해졌다는 실감이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건넨 시집과 함께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어에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그땐 고개만 끄덕였지만 정작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언어는 논리였고 문장은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 감정이 담긴 단어를 써봤고 그 단어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머니의 말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천천히 제 안에서 이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결국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걸요. 그해 겨울, 저는 서울대 언어교육연구소의 청소년 논문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한글의 구조가 감정 전달에 미치는 인지적 효과.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논문으로 옮기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한 문장 한 문장에 담아냈습니다. 논문은 1등을 수상했고 국내외 언론에서 감정을 품은 문자라는 제목으로 조명받았습니다. 수상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논문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따뜻하고 과학적인 글자인 줄 몰랐어요. 그 말들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제가 받은 감동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이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에 처음 말을 걸어준 나라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주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변화와 감정, 성장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를 배운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배우게 해준 나라, 그게 제가 기억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서울대 언어교육연구소의 청소년 논문 공모전에서의 수상은 단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 교육자, 심리학자들로부터 협업 제안이 이어졌고 최민석 교수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아미나, 이 논문을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한글이 가진 힘을 전 세계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감성 언어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소, 교육학과, 국어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되고 실행됐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닌 감정을 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것. 우리는 한글의 잠오 원리를 바탕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쓰기와 읽기, 말하기를 넘어서 감정 인지와 공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리큘럼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해외 교육기관들에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베트남, 캐나다 등 언어는 달라도 글은 배웠지만 마음을 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울과 파리, 헬싱키, 하노이를 오가며 강연을 했고 공동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찾았어요. 한 소녀의 그 말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들었던 제 아내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 전하는 문화와 글자 하나에 사람을 담아내는 언어의 철학, 그리고 그 따뜻한 정신을 지켜내며 교육과 실천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야말로 한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대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특별 입학 허가를 받아 입학한 저는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들으며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게 언어를 넘어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부터 고전, 문학 속 감정의 결까지 매일매일이 배움의 충격이었고 깨달음의 연속이었죠. 교수님들과의 토론, 학우들과의 소소한 대화, 그리고 연구실에서의 실험 하나하나가 제게는 살아있는 언어였고 살아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9, 저는 한국에서 가장 어린 언어학 교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연구와 강연을 이어갔고 동시에 전 세계 언어 천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언어 교육 모델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저는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어의 배열만을 분석하는 소녀가 아니라 단어에 담긴 온도와 마음을 읽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한글과 한국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일 때 누군가의 가슴 깊숙이 닿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 순간 문득 제가 처음 한국에 간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아마도 누군가가 제게 진심으로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낯선 나라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용감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19번째 봄, 저는 강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파리 중심의 교육혁신 포럼에서 정서와 공감을 여는 문자 한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시선은 멀리 한국에서 건너온 청중 한 명에게 멈췄습니다. 은퇴하신 최민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13살까지 5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연장 안은 조용했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말 대신 마음을 가르쳐준 언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통해 처음으로 울었고 위로받았으며 제 안의 감정을 처음으로 꺼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청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문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건 그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세심히 나누는 사회였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단순히 천재 소녀에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제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언어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놓여졌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제 마음에 말을 걸어준 나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